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바이에른이 가장 좋아하는 상대 중 하나입니다.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16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뮌헨이 볼프스부르크에 마지막으로 패배한 것은 2015년 1월 말 니더작센주에서 열린 경기에서 4대1로 패한 것입니다. 경기의 선제골은 통산 100번째로 그라운드를 밟은 자말 무시알라에게서 나왔습니다. 전반 33분에 헤딩슛으로 득점한 무시알라는 바이에른에서 26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케인은 43분 2대0으로 앞서게 하는 멋진 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2000번째 분데스리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마스 뮬러는 상대 진영에서 공을 잘 제어한 후 빠르게 공을 케인에게 연결했고 케인은 왼발로 터치한 후 박스 근처에서 오른발로 골문 뒤쪽을 향해 슛을 날렸습니다. 케인의 득점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시즌 25번째 골이었으며 8시즌 연속 25골 이상의 기록입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99회, 패스 90회 중 83회 성공으로 92%, 키패스 1회, 롱패스 2회, 드리블 패스 1회, 슛 1회, 경합 2회, 공중볼 경합 4회 중 4회 성공, 클리어링 2회, 가로채기 3회, 태클 2회를 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중전의 제왕으로 바이에른을 지켜냈습니다. 김민재는 특히 공중에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전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는 아니었지만 볼프스부르크에서 직접 맞대결을 펼친 그 어떤 공격수도 한국 선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헤르만 게를란트의 헤딩 훈련은 볼프스부르크에서 결실을 맺고 있으며 무시알라는 전반 33분 바이에른을 구하고 100번째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젊은 선수는 볼프스부르크에서 자신의 커리어 2번째 헤딩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는 드리블할 때 공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반전 중반에 어려운 국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해리케인이 뛰면 해리케인이 득점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골문에서 20m나 떨어진 곳에서의 슈팅은 인상적이었고 케인에게 그토록 많은 공간을 내준 것은 실수입니다. 후반 25분에는 뮬러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연결하며 패스 실력을 뽐냈지만 후반전에는 또다시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빈티지 뮬러의 전시였습니다. 라움도터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사네와 케인을 옵션으로 더 많이 활용했어야 하는 카운터 하나를 제외하고는 공간을 찾아서 거의 완벽하게 분배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라움도터와 1년 더 함께할 수 있어 기쁠 것입니다. 투엘 감독은 경기 내용을 설명하며 1월달을 걱정합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고 전반 10분 동안 공을 많이 내줬는데 그 후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그들의 진영으로 가져갔고 많은 공을 소유했으며 깊은 수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훈련에 매진했고 계속 전진하며 우리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전반전 막판 골을 넣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후반전에는 상황을 바꿨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6명의 선수로 공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3명으로 수비진을 바꾸고 더 콤팩트하게 수비하며 볼프스부르크가 빈틈을 찾기 어렵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슬아슬한 승리였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강한 경기를 펼쳤고 2골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해리에 관해서는 그의 골과 후반전 플레이를 보면 그는 우리의 첫 번째 수비수였고 공을 잡고 추적하고 수비하는 방법 등 그의 퍼포먼스는 최고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인격 리더, 최고의 선수로 즉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우리는 노력 중입니다. 겨울에 선수단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은 항상 여름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퀄리티를 신뢰할 것입니다. 2명의 새로운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면 부상자만 없는 한 명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안컵과 아프리카컵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민재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라치오 경기 하루나 이틀 전에야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시즌 중에 선수를 데려오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내의 경기력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매우 강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4-4-2로 경기를 치렀는데 그는 수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했고 오늘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시즌 전반기의 사내 활약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후반전에는 바디랭귀지가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사내는 감정적인 선수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거의 모든 경기를 뛰었고 저는 그에게 매우 만족합니다. 새해에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팬들은 겨울 휴식기 이후 더 강해질 바이에른을 기대합니다. 이제 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로 바이에른은 극적인 2023 시즌을 승리로 마무리하며 레버쿠젠의 승점 4점 뒤진 분데스리가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재와 추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3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시즌 중반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3명의 센터백 라인은 매우 수비적인 팀에 어울리지만 김민재처럼 벽이 있는 팀 우파메카노처럼 어떤 8명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센터백 데리흐트처럼 수비적인 야수가 있다면 저는 3명을 모두 기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 시즌 클럽과 국가대표로 27경기에서 29골 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세계 최고이자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요? 무시알라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팀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밀러의 왼발 크로스와 반비의 날카로운 헤딩 슛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웠는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는 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블로비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파리냐를 영입할 수 없다면 파블로비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점은 파블로비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조직적이면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끄러운 푸서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투엘 감독은 시즌 후반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DM이 오지 않는다면 키미 대신 파블로비치를 기용할까요? 아니면 둘을 함께 기용할까요? 키미를 알비로 옮길까요? 저는 그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경기였지만 승점 3점은 충분히 받을 만했습니다. 이제 회복하고 휴식 시간 동안 팀을 강화하여 겨울 방학 후 챔피언십 타이틀을 위해 노력하고 최소한 CL에서 준결승에 진출하십시오. 바이에른 스타는 자신의 선발 자리를 두려워한다. 한국 국가대표 김민재는 아시안컵 출전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것이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24경기 중 21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대부분 우파메카노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부상으로 2경기를 결장했고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경기에서만 벤치에 앉았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바이에른에서의 자리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우파메카노와 데리흐트두 선수가 수비 듀오를 이룰 것입니다. 제가 없을 때 다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그 선수는 계속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합니다. 기록적인 우승팀에서의 첫 6개월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선발 선수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셋이 진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민재는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로 여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